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4페이지 시행규칙 제10조부터 같이 볼게요. 네, 원산증명서의 발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출자로서 원산증명서라고 하는 것들을 발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을 때는 자율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하면 되겠지만 기관 발급 같은 경우에는 원산증명서 발급 기관이라고 하는 쪽에다가 발급을 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발급 기관 쪽으로 발급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신청할 때는 당연한 거지만 신청서라는 양식이 있겠죠. 신청서가 있을 거고 관련된 어떤 증빙서류라고 하는 것들을 제출을 같이 해야 될 겁니다. 이게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 일단은 원산지를 판정하는 것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은 생산에 대한 증빙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입니다 라는 거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떤 것이 들어가게 되냐면 BOM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BOM, Bill of Material의 약자가 되고요. 소요자재 명세서라고 부릅니다.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만약 A라는 물품을 수출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여기 투입된 자재가 뭐 A, B, C가 있다고 했을 때 이 투입된 자재에 대한 명세를 적은 거를 BOM이라 불러요. 소요자재 명세서. 그렇죠? 소요된 거, 소요된 자재를 나타낸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조 공정도라고 하는 것들도 제출을 해야 돼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공정을 수행했는지 이거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건 다른 말로는 공정명세서라고 말을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수행했던 공정에 대한 명세를 적어서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요구된 것이 뭐냐면은 원산지 확인서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물건을 파는 거예요. 생산자가 여기로 판매를 하는 거고 여기서 여기로 판매를 하는 건데 국제 간의 거래를 하게 됐을 때 여기를 저희가 국내, 여기를 만약에 한국이라고 가정해 보고요. 여기를 저희가 중국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은 내가 구매하는 물품의 원산지가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파는 사람에게 원산지가 뭔지를 물어보고 확인을 받는 거죠. 이게 국제 간의 거래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거를 입증하는 서류가 뭐냐면 바로 원산지 증명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판매자, 구매자잖아요.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이 물품의 원산지가 뭔지를 증명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걸 해주는 서류가 원산지 증명서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를 국내에서 거래를 할 때도 이런 서류가 하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원산지 확인서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즉 물건을 파는 사람이 구매하는 사람에게 이 물품의 원산지가 어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주는 서류인 거예요. 이게 얘랑 혈육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FTA 적용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요거는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출자가 요걸 가지고 근거로 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출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산지 확인서라는 것을 제출을 같이 하는 거예요. 발급기관에다가. 원산지 확인서는 거래 단계별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 단계별로 작성을 하는 거여가지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작성을 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그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은 거래를 할 때마다 원산지 확인서를 작성해줘야 돼요. 요걸 근거로 해서 증명서를 작성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명칭을 바꿔봤을 때 여기를 생산자라고 말을 쓰고 여기를 공급자라고 말을 써보겠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생산자랑 공급자랑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공급자라는 거는 물품을 공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얘기는 이 공급자는 자기가 만든 물건은 아니고 다른 A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물건을 구매를 해가지고 C한테 파는 거예요.
본인이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공급자이긴 하지만 생산자는 아닌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생산자이면서 여기로 공급한 자가 되는 거죠. 생산자이자 공급자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원산지 확인서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원산지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발급하는 서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거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산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뭐냐면은 수출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출신고 필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급이 되고 나서야 원산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얘도 당연한 거지만 제출을 하는 것이 맞는 거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전산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뭐 세관이든 상공회소에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번호만 있으면은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증명서 발급하게 됐을 때 발급하는 시기가 나온 게 있어요. 발급 시기.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기라고 하는 것들도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칙이 뭐냐면요. 물품을 선적할 때 발급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선적 전도 가능합니다. 선적하기 전이나 선적할 당시에 발급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 모든 건 전제가 뭐냐면 수출신고 필증이 나오고 나서 그 이유입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을 하는 것이고요. 다른 것에 뭐 자유무역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국외 반출 신고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외국으로 물건을 내보낸다라는 것을 확인받은 후에 원산 증명서를 발급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선적하기 전까지 발급하는 게 원칙인 거고, 예외가 뭐냐면 선적하고 나서 발급도 할 수는 있어요. 요걸 제가 뭐라 부르냐면은 소급 발급이라고 부릅니다. 소급 발급. 소급 발급 또는 소급 발행이라고 말을 쓰거든요. 선적된 물건에 대해서 나중에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거를 소급 발행 또는 소급 발급이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예외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소급 발급은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정해진 기간 안에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보통의 경우에는 1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년. 선적되고 나서 1년 안에는 소급해서 발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 제10조를 말을 하는 거고요. 1항에 보면 이제 발급 신청을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란 말 보이시죠? 이게 원칙이에요. 선적 전에 발급 신청서에다가 밑에 나와 있는 서류들을 구비를 해서 이렇게 발급 기관에 신청을 해야 된다.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에 보면은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이잖아요. 이게 정확한 명칭은 수출신고 필증이 되겠죠. 또는 이를 대신하는 다음에 따르는 서류라고 되어 있고, 거기 과목, 남목, 다목을 보시면 요거는 정상적인 수출신고 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 그의 어떤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을 하는 겁니다. 자유무역 지역 같은 경우는 국외 반출 신고서라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국외 반출 신고가 즉 수출신고랑 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남목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은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성공업지구라고 하는 것들은 북한에 있는 걸 말을 하잖아요. 거기는 같은 나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세운송 신고서라는 걸 내면 된다고 돼 있고, 다목에 나와 있는 것들은 우편물, 탁송품, 별송품은 수출 신고가 합력되는 물품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FOB 가격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목록 통관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관세법에 가서 보시면 자가 사용 물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언급된 적이 있었어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되고 나서 나중에 확인받은 것도 환급받는 게 가능한 게 있었거든요.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서류를 가지고 확인이 가능하다면 발급할 수 있다라고 말을 쓴 겁니다. 어쨌든 처음에 1호에 나와 있는 것들은 수출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여기 단서에 보시면은 여기 그쵸? 보면은 그러니까 수출신고 수리 전에 원산증명서를 발급 신청한 자는 수출신고 수리 후에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예외적인 경우라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2호에 나와 있는 거는 성품장 또는 거래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수출 계약을 말을 하는 거예요. 수출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서류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3호에 보면 원산지 확인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얘기인 거고, 4호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원산지 소명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발급기관 쪽으로 내가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가 뭐다라는 것을 소명하는 서류를 말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원산지를 판정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서류인 거거든요. 이런 것도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게 발급 신청이었던 것이고요. 2항에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출 한번 볼게요. 증명서 발급 기관은 제출된 서류로 해당 물품이 원산 결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 소명서에 대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정보, 국내 제조 확인서의 제출을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관련된 서류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고, 이 경우에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 발급 기관에 제출을 하는데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생산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다라는 말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저희가 세번 변경 기준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부가가치 기준 같은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가격을 다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C라고 가정해 봤을 때 B한테 그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가격 정보를 다 달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뭘까요? 원가를 달라고 하는 거죠.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안 주니까 요거를 수출자가 발급기관에 제출을 하려고 해도 어려운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러면 너 말고 얘한테 말해서 얘가 직접 나한테 보내게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자가 직접 발급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 업체 통하지 않고 지금 그 말을 한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3항에 볼게요. 3항이 아까 말했던 예외가 되는 거예요. 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자의 과실, 착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선적 완료되기 전까지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자는 선적일부터 1년 안에 원산의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급 발급을 말을 하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항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말씀드릴게요. 증명서 발급 기관은 일단 신청을 받으면 심사라는 것을 해야 돼요. 이게 과연 적정한지를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원래 원칙이 뭐냐면 서류만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제출받은 서류만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인데, 다만 필요하다면 예외적으로 현지에 가서 확인까지 하고 발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저희가 현지 확인이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4항에 나와 있는 거죠. 증명서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하고 나서 발급을 할 수 있다.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이제 밑에 1, 2, 3, 4, 5, 6호가 현지 확인 사유라고 보시면 돼요. 1호, 국내 생산 시설이 없는 자가 원세 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경우. 2호, 해당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자가 원세 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경우. 3호, 원세 증명서 신청 오류의 빈도, 협정 등의 준수도, 생산 공장의 유무 등을 고려했을 때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지 확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한 경우. 다음에 4호,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세 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5호, 채약 상대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조사를 요청받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신청한 경우. 6호, 그 밖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렵다라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게 있을 경우에는 서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현장에 가서 직접 사업장에 방문해서 내용 확인해보고 발급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 얘기가 나와 있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5항 가볼게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상공회의소와 대한항공회의소의 장은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현지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증명서 발급 기관은 우리나라에서는 두 군데가 나와 있거든요. 세관이라고 하는 거하고 상공회의소라고 나오게 되는데, 상공회의소하고 대한상공회의소라고 하는 걸로 나눠지게 돼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 본사라고 보시면 돼요. 본사가 될 것이고, 이 상공회의소는 지방을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뭐 서울 상공회의소, 부산 상공회의소 이런 곳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합쳐가지고 상공회의소를 보시면 돼요. 근데 세관에서는 현지 확인을 직접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상공회의소는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관에게 요청을 한다라는 말을 쓴 겁니다.
요청을 받으면 그 세관에서는 7일 안에 조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상공회의소 쪽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공회의소는 현지 확인 권한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세관에게 요청을 하는 거고 세관에서는 7일 안에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밑에 가보면 이제 증명서 발급 기관이라고 하는 처리 기간이 나와 있는데요. 처리 기간. 현지 확인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3일 이내,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10일 이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현지 확인은 7일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리 기간은 7일 이내다라고 한 거라 서류만 가지고 하는 경우는 3일 안에 처리를 하는 것이고 현지 확인까지 필요한 게 있을 경우에는 10일까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3일까지 가지는 않고요. 하루 정도면 처리가 되기는 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항에 봤더니 이 기간 산정을 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한다라고 해서 비영업일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 이내라고 하는 것이 비영업일 제외하고 영업일 기준으로 3일을 말했던 거죠. 그래서 명절에 걸쳐 있으면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밑에 가 보면 이제 보정 얘기하는 게 있는데 원산지 증명서 파랑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관련해서 보정을 요구하는 게 있을 경우에는 5일 이상 10일 이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관세법에서는 보통 20일을 말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는 그렇게 정하진 않고 있고 5일 이상 10일 이내라는 기간을 정해서 보정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9항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정정 발급이나 재발급, 그러니까 재발급을 말을 하는 것인데 볼게요. 9항에 쭉 보면요. 발급받은 자가 분실 등의 사유로 원산 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기재 내용에 잘못이 있어서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정 발급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뭐냐면요. 재발급은 내용을 바꾸지 않고 그냥 다시 발행하는 거예요. 원래 발행했던 거를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다시 발급을 하는 거를 재발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리거나 훼손이 되거나 이런 경우 말하는 것이고 정정 발급은 말 그대로 내용을 바꿔서 발급을 하는 겁니다. 원래 발급했던 내용이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걸 다시 바꿔서 발급을 하는 것을 정정 발급이라고 불러요. 네, 밑에 볼게요. 10항. 10항에서는 재발급을 할 때나 손해발급을 할 때 제출한 서류들이 나와 있게 되는데 재발급은 그냥 사유서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정정발급 같은 경우는 원래 발급했던 원본을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유서랑 정정사유 입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정발급이 어려운 게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본을 다시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발급을 해서 다른 나라에 보냈는데 보통 어떤 경우냐면은 발급하고 나서 그 나라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다시 바꿔서 와라 라고 하는 게 있을 때 보통 발생하거든요. 그 경우에는 일단 원본을 다시 갖고 와야 돼요. 받아가지고 발급기관에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반납을 해야 정정 발급을 해줘요. 근데 단서가 있는 게 뭐냐면 다만 정정 발급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원본을 제출하는 것 조건으로 해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말을 썼는데 요거는 아세안이랑 베트남 쪽을 말을 하는 건데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의 경우는 내가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원본을 상대에 보냈는데 올 때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수입국에 있는 사람들은 급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본을 다시 받아서 반납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한 다음에 먼저 정정 발급 신청을 먼저 들어가고 발급된 거를 수입국에 보내주고 받았던 원본을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30일까지 가능한 거죠. 30일 이내에 다시 제출할 거 조건으로 해서 사본을 먼저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머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11조 나와 있는데 요거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발급 기관을 감독하는 관리하는 기관이 관세청인데 관세청에서 발급 기관 쪽으로 이렇게 관리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것도 있고 지도 감독하는 것도 있는 내용이 좀 나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체크할 게 뭐냐면은 지금 다른 거 없어요. 볼 거 딱히 없는 것 같고 요것만 보시죠. 11조 2항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던 발급기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그 자료를 관세청장에게 제출을 할 의무가 있다 까지만 보시죠.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2조에 보면 원산지 확인서 나와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산지 확인서라는 거는 국내에서 거래를 할 때 물건을 구매한 사람이 판매한 사람한테 원산지를 확인해 달라고 해서 발급하는 서류를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거죠. 1항에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 쭉 보면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때 생산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뭘 말을 하는 거냐면 이게 생산이 이렇게 한 번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가 1차 생산하는 거고 여기가 2차 생산하는 과정에 봤을 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요청에 의해서 발급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여기다 요청을 해가지고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을 하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라고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이런 상황을 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항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포괄 증명을, 그러니까 포괄 확인서를 말을 하는 겁니다. 포괄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 단위를 말을 하는 것이고요. 한 번 발급하면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물품 공급일부터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물품 공급일, 내가 공급했던 날부터 12개월까지, 즉 1년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로 여러 번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원산지 포괄확인서라고 얘기를 하고, 실무적으로는 원산지 포괄확인서를 발급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별 건으로 하게 되면 공급할 때마다 작성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번거롭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FTA 관련된 서식들은 다 시행 규칙으로 정하고 있어서 3항에서 그 서식 얘기를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4항에 보면은 요거는 간이 제도가 되는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원산지 확인서라는 거는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 있잖아요. 공급하는 사람이 공급받는 사람에게 원산지를 확인해서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는 거냐면은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 작성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물품을 공급하는 사람 중에 영세한 업체 같은 경우는 이걸 되게 힘들어해요. 작성하기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내가 잘 모르는 것인데 불구하고 작성해 줬다가 나중에 책임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협조를 안 하려고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실무적으로 되게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그 대상자 중에서 1차 상품을 판매한 사람들 있잖아요. 농민들 있죠? 그런 분들은 굉장히 더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은 정식 서류 말고 간이하게 하는 걸 해주자라고 하게 된 거고 그게 지금 4항에 나와 있는 거예요. 관세청장은 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 등록증, 수산물 이력 추적 관리 등록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서류를 원산지 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요게 원칙은 아니에요. 정식 서류는 아닌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농민들, 그다음에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개인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여기 되게 어려워한단 말이죠. 그걸 감안해가지고 다른 서류를 가지고 원산지 확인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준 게 있어요. 저희가 체크할 거는 주체가 누군지를 보셔야 돼요. 관세청장이 고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세청 고시로 가면 쭉 나열된 것들이 있거든요. 뭐 농민, 그러니까 농업, 뭐 수산업 딱 나오는 거 보면은 어떤 서류를 가지고 인정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저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던 주제입니다. 하지만 그런 건 있겠죠. 어쨌든 관세청은 물품을 잘 모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품을 관장하는 기관하고 협의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5항에 보면 협의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간이하게 하는 서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 농산물 관리하고 있는 기관하고 같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거기가 어디냐면은 농림축산식품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랑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고시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6항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거예요. 원산지 확인서 등을 받은 자는 그걸 기초로 해서 다음 단계의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고 말을 쓴 거예요. 이렇게 보시죠.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사람은 이걸 받은 걸 가지고 여기로 발급할 수 있다고 말을 한 거고 이 사람은 이걸 받은 걸 가지고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 믿고 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은 처음에 발급된 게 잘못됐잖아요. 줄줄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원산 조사를 할 때 이게 역으로 가거든요. 역으로 가서 결국 여기를 털어요. 여기 보고 여기 문제가 있으면은 줄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되게 부담스러워 하는 거죠. 내가 했던 거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을 것 같으니까 협조를 거의 안 하려고 해요.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관사가 되고 나시면은 그런 업무를 주로 하실 거예요. 그런 어떤 좀 영세한 업체 상대로 해가지고 원산지 확인서가 뭔지 시작해가지고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원산지가 뭔지 시작해가지고 다 알려줘야 돼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13조 가볼게요. 국내 제조 확인서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앞서 언급했던 거 있었잖아요. 원산지 확인서가 물품에 대한, 내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확인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신다면은 국내 제조 확인서라는 것은 뭐를 염두에 둔 거냐면요. 말 그대로 내가 국내에서 제조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거든요. 원산지 확인서가 물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면 요거는 용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용역.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생산자인데 물건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A를 만들었는데 요거를 만들어진 물건을 그대로 출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국내에 있는 염색하는 업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염색하는 업체. 염색 업체한테 물품을 주고 염색을 맡기는 거예요. 염색한 물건을 다시 받는 거죠.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이 공급했던 물품이 있을 텐데요. 얘랑 달라진 건 아닌 거죠. 물론 염색을 한 건 맞겠지만 물품 자체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물품을 판 것도 아닌 거죠. 산 것도 아니고 용역을 의뢰를 한 거잖아요. 요거는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할 수가 없어요. 원산지 확인서는 거래를 한 거를 말하거든요. 요거는 구매와 판매를 한 거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보시면 염색이라고 하는 것도 국내에서 가공을 한 거잖아요. 뭐 염색이라든지 뭐 코팅 같은 게 될 텐데 이런 것도 국내에서 한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 기준 판단할 때 이게 들어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국내 제조 확인서입니다. 국내 제조 확인서는 물품이 아니라 용역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아까 위에 봤던 거랑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똑같이 보시면 되는 거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 볼게요. 수출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자율 증명 절차. 요거는 이제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앞에 나왔던 것들은 이제 발급 기관, 그러니까 기관 발급을 할 때를 말했던 것이고 자율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발급 신청서라는 게 없겠죠. 그거 없이 내가 판정을 스스로 해서 충족하는 게 확인되면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그런 건 있겠죠. 자율로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생산에 대한 증빙을 다 갖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걸 보고 판단했을 때 충족되는 게 확인되면 그때 작성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옆에 2항에 가서 보면은 원산지 증명서 작성 대장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작성 대장.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관도 내부적으로 기록하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 대장이었어요. 자율 같은 경우는 발급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있고요. 작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 작성 대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재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겠지만 이것도 보관 의무가 있겠죠. 보관 의무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조에 나와 있는 것은 서식인데요. 넘어갈게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고 그러니까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릴 텐데 이것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기관 발급은 보통 다 정해진 양식이 있어요. 정해진 양식이 있어가지고 다른 양식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정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서식이 있거든요. 그 서식에 맞춰서 하는 건데 자율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자율이긴 하지만 양식을 정해서 하는 게 협정이 있고 아니면은 권고 서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필수는 의무는 아닌데 그냥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협정에 정하는 그런 양식이 있어요. 이걸 쓰는 것도 가능하고 그냥 자유로 하는 거 가능한 것도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상업 서류에다가 내용을 기재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 제가 뭐라 부르냐면은 원산지 신고서라고 불러요. 나머지는 원산지 증명서라고 부릅니다.
요게 훨씬 더 간편하거든요.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인보이스죠, 인보이스. 상업송장. 상업송장이라든지 포장명세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별도의 이렇게 문구 같은 걸 적는 게 있어요. 이 문구. 이거 저희가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은 원산지 신고문안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인보이스 안에 여백에다가 요걸 작성해서 서명하고 나면은 이 자체가 원산지 신고서가 되는 겁니다. 별도의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상업서류에 표시를 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게 뭐냐면은 EU하고 영국 예상이 되는 게 있어요. 요것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요것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저희 지금 보는 것 중에 EU와 영국을 보시면 됩니다.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지금 시행규칙 6항이에요. 6항 32페이지 가서 보시면 되는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죠. 유럽연합 당사와의 별표 협정에 따른 증명서는 별표에 나와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품명, 규격 등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그 밖에 상업서류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원산지 신고서를 말을 하는 겁니다. 별도의 서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상업송장 증에다가, 즉 상업서류에다가 요구하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으면 그 자체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EU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EU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국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겠죠. 33페이지 가서 보면은 제 17항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7항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서류에다가 내용을 기재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것만 알고 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6조도 저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보고 갈게요. 수수료. 자, 요거는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 기간 발급일 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율 발급은 수수료 발생하지 않고요. 기간 발급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는 게 있어요. 수수료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이건 누군가에 맡겼을 때, 누군가 업무를 했을 때를 말을 하는 거겠죠. 여기 보면은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것이 건당 7,000원의 범위에서 증명서 발급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서는 최대 7,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쓴 거고, 그거에 대한 결정은 발급 기관이 알아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단서에 보면은 세관장이 발급하는 경우는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 체크해 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실제로는 발급 기관이 두 군데란 말이에요. 세관이나 상공에서 될 것인데, 세관 같은 경우는 저희 관세청 유니패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발급을 하는데 다 공짜예요. 무료예요, 무료. 발급하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건당 7,000원씩 돈을 받아요. 발급할 때마다 7,000원씩 내야 돼요. 하지만 연간 회원에 가입한다면 그거를 면제해 줍니다.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 거의 연간 회원이 있거든요. 가입하면은 돈을 내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은 면제를 해주더라고요. 아무튼 기억할 거는 세관은 면제,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는 돈을 받는다라는 거. 그게 7,000원이에요. 현재 7,000원.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려봤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12조 가보죠. 여기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 작년에 나왔던 문제이기도 했었어요.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은 있었거든요. 자율 발급을 할 때 그 중에서도 인증받은 자에 한해서 발급을 하게 만드는 협정이 일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 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1항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 증명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인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뭔지 말씀드릴게요. 원산지 인증 수출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스스로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다라고 행정기관에서 그거를 인정해 준 겁니다. 인증을 해준 거죠. 이 업체는 스스로 판정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인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2항 가볼게요. 2항 보기 전에 오른쪽에 보시면 시행령 제7조의 요건 나와 있죠. 요거 작년에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인증 요건이 나오는데 일단은 이 인증 제도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부터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하나가 뭐냐면 업체별 인증을 받는 거예요. 업체별. 하나는 품목별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한번 가정을 해볼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를 운영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취급하는 물품이 되게 많지가 않아요. 다양하지가 않고 활용하고 있는 FTA 자체도 많지가 않다고 한다면 이걸로 가는 게 좋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취급하고 있는 특정 협정에서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인증을 받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물품별로 받는 것이거든요. 내가 지금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인증을 받는 거고요. 그게 이제 특정 협정. 예를 들면 내가 모든 협정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만 수출을 하고 있다 한다면은 내가 한중 FTA에 따른 그 중에서도 지금 특정 물품에 대해서만 인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요거를 저희가 품목별 인증이라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업체별은 말 그대로 업체 전체를 인증을 받는 것이거든요. 요거는 모든 협정의 모든 품목에 대해서 인증을 받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냐면요. 일단 인증을 받으면 되게 편하겠죠. 다 인증을 받은 거니까. 하지만 단점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취급하는 협정이 많지가 않은데 다 인증을 받는 것은 상당히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당연한 거겠지만 요거보다 요게 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인증받기 어렵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업체별 가게 되면 모든 협정, 내가 이 업체 취급하는 모든 협정의 모든 품목을 인정받는 것이고 품목별은 그게 아니고 특정 협정에서도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인증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물품을 추가하는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걸 또다시 새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물품이 추가될 때마다, 협정이 추가될 때마다 그때마다 따로따로 인증을 또 새로 받아야 돼요. 이 두 가지 모두는 유효기간이 5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5년. 한번 인증을 받으면 5년까지 유효하게 되어 있고 갱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제7조에 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1호는 업체별이고 2호는 품목별이에요. 제가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2호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가랑 나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 가라고 하는 것은 품목에 대한 요건을 말을 하는 것이고 나라는 것은 업체 내부적으로 원산지 관리 전담자라는 것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원산지 관리 전담자를 지정 운영할 것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위로 올라가 보시면은 업체별은 밑에 나와 있는 것 말고도 추가되는 것들이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단 위에 보시면 1호에 가목하고 다목이 밑에 나와 있는 가목, 나목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호의 가목, 다목이 밑에 2호에 나와 있는 가목, 나목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른 거는 결국에 나라마가 되죠. 나라마 뭔지 보시면은 업체 자체에 요구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보니까요. 인증 신청일 이전 2년간의 서면 조사 등을 거부한 사실이 없을 것 돼 있죠. 이 업체가 원산지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말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요. 인증 신청일 이전 최근 2년 동안에 서류 보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되어 있고 마의 경우에는 2년 동안에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신청하거나 작성 발급한 사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별은 품목 말고도 업체 자체를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회사가 원산지 조사를 거부한 게 있다더라도 품목별 인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그렇죠? 있습니다. 그게 포인트인 거죠. 내가 최근 2년 동안에 위반된 사실이 있다더라도 품목별 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좀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1호의 감옥에 나와 있는 거랑 2호의 감옥 중에 좀 비교해 보시면 다른 것들이 있어요. 업체별은 뭘 더 요구하는 거냐면 내가 스스로 판정할 수 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계속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뭔가를 구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뭘 요구하는 거냐면 전산 처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업체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거나 아니면 그 밖의 방법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매뉴얼. 회사 내부적으로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둘 다 요구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업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산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매뉴얼로 작성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려보면은 여러분들이 품목별 인증 받기 위해서는 이런 걸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특정 물품이 판정만 되면 되거든요. 근데 업체별로 가려면은 일단 우리 회사가 위반 사실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판정했던 것에 관련해서 매뉴얼도 갖고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전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좀 다른 점이 되는 거죠. 요거 저희 시험에 나왔던 거였어요. 작년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업체별 인증의 요건이 아닌 것을 고려해서 나온 게 있었거든요. 다시 왼쪽으로 와볼게요. 자, 12조 2항 보겠습니다.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출자는 협정이 정하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가 있으며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 증명에 관하여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잠깐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앞서 봤던 것 중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할 때요. 기간 발급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칙이 뭐냐면 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를 모두 구비를 해서 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신청서에다가 BOM, 제조 공정도, 원산지 확인서, 소명서 이런 걸 내야 되는 게 있는데 인증받은 업체가 신청하는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거 모두가 면제가 됩니다. 생략이 돼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디 나왔던 거냐면요. 앞서 봤던 내용 중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어디를 하는 거냐면 24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24페이지. 24페이지에 가서 보면 10조에 1항에 단서가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단서 한번 보시죠. 원산지 인증받은 자는 첨부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말 보이시죠? 이런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사실 큰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이런 걸 주는 게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는 거냐면은 현지 확인이라고 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던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인증받은 자는 생략할 수 있단 말이 있어요. 26페이지 가보겠습니다. 거기 가면 4항의 단서에 나오거든요. 원산지 인증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현지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시면은 제가 앞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한 EU와 한 영국은 6,000유로를 넘지 않았을 때는 인증 여부 관계없이 할 수 있지만 넘는 것들은 인증받은 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인증받은 자의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가볍게 말씀드리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5페이지에 그 법제 12조 3항에 보시면은 인증 취소 사유가 나오게 돼요. 보통 그렇잖아요. 저희 관세법도 마찬가지인 건데 뭔가를 얻은 것을 없앤다는 것은 보통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그걸 얻은 경우이거나 두 번째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을 때 이 두 가지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짓으로 하게 되는 경우는 반드시 인증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취소를 하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항에 보시면은 이제 뭐 인증 취소의 절차 등은 기재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옆에 보시면 시행 규칙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1항은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 넘어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2항에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원산지 관리 전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원산지 관리 전담자라는 거는 말 그대로 원산지 관리 업무를 하는 전담사 하는 사를 말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부에서 정하는 방법이 있고 외부에서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부라는 거는 계약을 한다는 거겠죠. 외부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관리를 전담하는 자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내부라는 거는 회사 내부적인 걸 말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자격이 필요해요. 자격. 내부에서 하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뭐가 필요한 거냐면은 첫 번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만으로 됩니다. 이게 뭐냐면 원산지 관리사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있거든요. 취업을 할 때 이것만 있어도 취업이 가능하긴 해요. 왜냐하면 FT 업무를 할 때 이게 필수거든요. 필수이기 때문에 이것만 있어도 회사 내부적으로 이 업무를 전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보통 이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더라도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면 이것만으로도 가능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 있는데요. 그 교육을 이수를 하면 이수되면은 그것만으로도 자격이 생기게 돼요. 외부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하고 계약을 하는 거를 말하거든요. 완전 쓸게요. 안 앞에다가 관세사. 관세사가 나오게 되고, 변호사, 공인회계사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여기 있는 업체들하고 서로 계약을 맺는 거죠. 우리 회사 업무들을 전담해 달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외부에 있는 기업하고도 계약을 해서 관리 전담자로 정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인증을 받으려면 이거든 분명히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35페이지 2항에 나와 있는 거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돼 있고 1호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변호사, 관세사, 공인, 회계사 2호에 보시면은 원산지 관리사가 나와 있잖아요. 관리사 또는 교육을 이수한 자라고 했는데 요건 그죠?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고 다시 앞으로 돌아보시면 단서에 있었어요.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업체의 소속 직원에 한정한다라고 돼 있죠. 그 말이 뭐냐면 원산지 관리사하고는 외부 계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인정 안 해준다는 거죠. 원산지 관리사는 회사 내부에서만 인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채용을 하는 거죠. 채용을 해서 전담자로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약간 좀 얘기를 해보면은 실무적으로는 중소기업들은 워낙 인력이 많지가 않잖아요. 보통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냥 직원을 그러니까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직원한테 시켜요. 자격증 따오라고. 공부해서 따오라고 시키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교육을 이수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라고 시키거든요. 근데 말은 전담이긴 한데 본업에다가 이거 더하는 거예요. 합쳐서 하는 거죠.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퇴사. 네,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많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를 위한 업무가 아니잖아요. 시키니까 하는 건데 원래 업무도 있는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미칠 노릇인 거죠. 그래서 힘든 게 뭐냐면은 저도 힘든 게 업무를 할 때 항상 바뀌어져 있어요. 담당자가 바뀌어져 있어요. 물어보면은 다 이제 일 많아가지고 못하겠대요. 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중소기업은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죠.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워낙 얘기를 많이 하죠. 회사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려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항에 보면은 이제 인증을 충족하는 게 있으면 이상이 없으면 이제 처리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고 이상이 없으면 인증서라는 것을 교부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체크할 게 뭐냐면요. 처리 기간을 알고 계셔야 돼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처리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이 없으면 인증서를 교부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다음 밑에 사항에 보시면 보정기간이 나와 있거든요. 앞서 저희 봤던 것처럼 원산지 관련해서 보정기간은 5일 이상 10일 이내로 다 나와 있거든요.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고 5항에 보면은 이제 그 얘기 볼게요. 인증받은 자인데 업체별 인증받은 자가 인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관이 어디냐면은 본부세관을 말을 하거든요. 본부세관에 변경신고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체크할 거는 지체 없이라는 거죠. 바로 변경이 발생하면 바로 내용을 알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단서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기업의 합병, 분할, 폐업 후 기업 신설 등으로 동일성과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업체가 똑같아요. 동일한데 인증받은 내용이 바뀐 게 있다. 보통 뭐가 자주 바뀌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원산지 관리 전담자가 자주 바뀐단 말이죠. 내부적인 경우에는. 그럼 그 바뀔 때마다 세관에 알려야 돼요. 변경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기업이 합병을 한 거예요. 이거는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다른 업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증을 새로 받으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게 단서에 나왔던 겁니다. 이것도 시험 잘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체가 동일한 상태에서 내용이 좀 바뀐 거라면 변경 신고를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업체가 아예 달라진 걸로 보이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을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로 인증을 받는 거예요. 그 업체로 인증을 새로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밑에 6항 자, 변경신고 처리 기간이 나오네요. 7일 이내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다음 7항에 보시면 유효기간은 5년 이내, 5년으로 한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8항에서는 그 갱신, 연장 신청을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체크할 거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라는 겁니다. 그것만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9항이 나오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거든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 인증 출처자가 영제 7조 1호 감옥, 다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즉 시정명령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영제 7조 1호 감옥, 다목이 뭔지 앞에 가서 보시면 품목에 대한 요건을 말을 하는 겁니다. 나라마가 아닌 거죠. 나라마가 아니고 다를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요거는 품목. 품목이랑 원산지 관리 전담자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있을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관세청장 등이 그 업체에게 시정명령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 30일 기간을 주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명령을 해요. 근데 만약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했다. 어떻게 될까요? 시정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취소가 돼요. 취소. 인증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체크할 거는 시정명령에 되는 대상들하고 그다음에 그 기간이라고 하는 걸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밑에 나오잖아요. 10항에.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죠. 취소한다. 보통 뭘 바꿔내는 게 있냐면요. 아까 봤던 것 중에 품목이랑 원산지 관리 전담자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걸 바꿔내요. 업체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내거든요. 그게 틀린 말이죠. 시정명령에 대한 그 가능한 내용들은 품목 자체하고 원산지 관리 전담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입니다. 업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말이 뭘 말을 하는 거냐면은 최근 2년 사이에 뭔가를 어긴 거예요. 그러면 시정명령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요건 바로 취소를 하는 거예요. 바로 취소. 네, 그런 거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굳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밑에 11항이 나오네요. 11항.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취소 사유가 되는 건데요. 1호에 나와 있는 거는 서류의 보관 의무를 어겼을 때, 2호에 나오는 거는 조사를 거부했을 때, 다음 3호는 속임수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 증명서 등을 작성 발급한 경우죠. 이게 뭐였을까요? 앞에 보시면 나머지 요건이 됐던 거죠. 영제 7조로 가서 보면은 나라마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렇죠? 나라마라는 것이 지금 11항에 나왔던 취소 사유가 됐던 겁니다. 요걸 바꿔내거든요. 바꿔내요. 요거를 하나 주어준 다음에 이걸 위반하면 30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명령 하도록 할 수 있다. 라고 내는 게 있단 말이죠. 그 틀린 거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12항에 보시면은 취소를 하기 전에 반드시 청문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항에서는 재발급 얘기하는 게 있고, 14항에서는 세부 내용들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까지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나 체크할 게 있는데 그냥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업체별 인증이든 홈페이지 인증이든 인증을 신청할 때는 그 품목은 앞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그 기준은 HS 코드 6단위까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단위 별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35페이지 가서 보면은 1항의 2호에 나와 있잖아요. 이 품목은 6단위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신청을 할 때는 6단위를 가지고 판정해서 하는 것이 맞아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웃긴 게 뭐냐면 인증서를 교부할 때는 4단위까지만 표시를 해줍니다. 처음엔 전 그게 잘 몰랐어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오류인 줄 알았어요. 오류인 줄 알고 그걸 세관에 얘기했던 거죠. 세관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관사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 정도 몰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얼굴이 붉혔던 기억이 납니다. 특이한 게 뭐냐면은 신청할 때는 6단위 신청하게 되는데 인증서는 4단위까지만 발급이 돼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인쇄 오류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 제가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부끄러운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렸거든요. 까먹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시험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품목별은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냥 넘어가시면 여기 이게 나와 있네요. 40페이지. 40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 건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가 있어요. 자, 7항에 나와 있는 거 맨 끝에 보시면 뭐라 되어 있냐면은 품목번호 4단위를 기준으로 인증서를 교부한단 말 보이시죠? 예, 품목별 인증 받을 때는 품목에 대한 그 품목 내용을 인증서에 그걸 작성을 해주게 되는데 그거 교부할 때 4단위까지 교부 작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요것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거죠.
아니 신청할 때 6단이었는데 발급 받으면 사장님께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이거 오류인 줄 알고 얘기했던 건데 세관에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용도 몰랐냐고 하길래 관리사 아닌 척 하려고 하다가 넘어갔습니다. 창피해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보죠. 나머지 부분들은 좀 양이 뒤에 많이 남았는데 여기는 제가 중요한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